그 대형 악재가 빵 터지면 즉시 일단 매도. 그러면 시장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연준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경기 침체가 우리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미리미리 좀 챙길 필요가 있다. 물을 타던 매수를 하던 그 신호가 나오기 전에 먼저 들어가는 건 개인 투자 굉장히 위험하다. 이번에는 그 SG발 그 주가 네. 폭락 사태. 아, 이건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그 이해가 되는 거는 그 주가 조작과 연관이 돼서 했던 그 8개 몇 개? 네, 8개. 8개죠. 네, 8개 종목이 막 폭락하는 건 괜찮은데 SG발 또 다른 종목들이 주가 조작하고는 아직까지는 연관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막 50%, 60%씩 빠지는 주식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게 이제 원래 이게 뭐가 메인이 하나가 터지면 이제 괜히 옆에 있다가 같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뭐 주시장에서 늘 있는 일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결정적인 게 CFD 계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계좌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관계당국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하니까 사실 이게 무슨 위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대로 다 개설한 건데. 위법은 아니었는데 이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잘 알지만 또 하나의 수요를 갉아먹는 거잖아요. 시장에 또 하나의 우리가 쓸 수 있던 수요가 갉아먹고 또 증권사들은 이제 신규는 안 돼 막 이러고 이제 나오니까 그게 또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시장에 수급에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은 뭐 이게 이제 뭐 조사를 해서 결론이 나겠지만 항상 이런 악재는 이렇게 땅 터지잖아요. 터지면 터지는 첫날 팔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악재는 터지면 첫날 팔아라. 첫날 못 팔면 못 판다. 왜 그러냐면 첫날 막 한가로 내림박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팔지 못하면 그 다음날은 돌아설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직전의 주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경험이냐면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딱 3일 한가 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무지 막 그럴 것 같아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첫날 판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딱 떨어지면 돌 때 사면 되니까. 근데 그 중간에 이상하게 낀 사람들은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그 대형 악재가 빵 터지면 즉시 일단 매도. 그러면 시장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연속해서 한두 번 이렇게 더 떨어진 다음에 반등을 해요. 되게 여기서 속아요. 이제 반등을 하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기대치의 반등은 원래 가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절대로 원래 가격까지 안 가요.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사고가 나고 악재가 터졌는데 참여자들 에브리바디 해피가 어디 있어요? 주시장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등을 딱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도 뭐 전화해서 막 물어보시는 분이 뭐 핫다 뭐 이런 얘기는 막 나왔죠. 지금 어떤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시더라. 나 같으면 안 한다. 아니 뭐 할 거 많은데 꼭 그렇게 하셔야 그냥 어디 좀 남는 돈 있으면 그냥 한번 해보시던지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다음에 반등 이후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그냥 헤매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정리될 때까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대형 악재가 터졌을 때의 그 주식이 흘러가는 패턴이에요. 네. 그건 뭐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이번 그 뭐 사태도 크게 다를 건 없다.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뭐 여기 조금 뭐 다올 투자증권 같은 거 조금 이제 모습이 다른데 그거는 뭐 어떤 슈퍼개미가 뭐 200몇십억 그렇죠, 그것도 한 방에 사줬으니까. 네, 그건 이제 조금 다른 건데 슈퍼개미가 진짜 그러나요? 많이 아시지만 그래서 그것도 뭐 말이 슈퍼개미지 뭐 어쨌든가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7종목은 제가 지금 얘기한 패턴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일시적 반등했다 다시 흘러내린다. 네. 그리고 한참을 헤매야 돼요. 왜 어떨 때 이거 종결될 때까지. 왜냐하면 리스크를 좋아하고 습관적으로 그걸 하는 분들은 이미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미 재미 보고 나갔다. 네, 재미 봤거나 아니면 물렸거나 하여튼 그건 다 끝났어요. 그 나머지 성향의 사람들은 일단 이 근처를 안 가려고
들 거란 말입니다. 이거 지금 시장이 좋지도 않은데 굳이 여기 가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헤매는 거죠. 주가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또 시장을 그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아니냐. 금감위에서 이렇게 조사하는, 금융위에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계좌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 뭐 과거의 주가 조작 사례를 다 뭐 10년치인가 뭐 얼마를 조사한다고 자꾸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니까 주식을 안 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래 좀 이번 기회 이러는데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이것도 악재가 되는 거 아닐까 노심초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걸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거지 실제로 무슨 뭐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법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밝혀내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력도 안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쉬운 일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급에 상당한 한 축을 뺏어가는 이제 그런 말하자면 그런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국내에서도 이런 현상으로 B2에 이어서 지금 이러한 그 어떤 주가 조작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또 시장이 힘든데 지금 FOMC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부채 한도 협상 물론 뭐 메카시하고 지금 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했습니다만 잘 될 거라고 보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들어보면 그동안은 이제 학습 효과 때문에 일단 언제나든 결론은 낸다. 그럼 뭐 미국 정부가 디폴트가 나겠냐 이런 거에는 동의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건 이 극적 타결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이게 그동안에 거기까지 가는 동안 상당한 노이즈를 발생시킬 거고 그 노이즈가 시장에 계속 변동성을 확대시킬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그 은행권 자체도 불안하잖아요. 미국 그렇죠. 같은 경우에 거기에다가 무슨 정부 디폴트 이러면 사실 상상하기 싫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 녹화는 어제 잠깐 뭐 자넷 옐렌 장관이 뭐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영역을 뭐 발견했다 이래서 뭐 화요일 날 뭐 이제 백악관에 다시 불러서 뭐 얘기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조금 좋아졌어요. 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이거를 수없이 반복할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 옐런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6월 1일이 데드라인이 아니거든요. 옛날에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1년에도 그랬어요. 2011년에도 빡세게 서로 두 민주공화 막 싸우면서 당시에 그 가이트너인가요? 재무장관이 우리 이제 디폴트 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후에 한참 지나가고 그 8월 넘어가서 이제 뭐 문제가 종결되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6월, 7월이 미국이 세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엄살을 피지만 정부가 디폴트 날 정도는 아닌데 미리 이제 한번 이거를 던져놔야죠. 그러니까 6, 7월은 넘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의회 예상국 발표를 보면 예상국은 7, 8월쯤으로 디폴트를 예상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유는 있는데 이제 미리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미리 할까? 그 데빗 실링 네고시에이션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채의 한도를 그 천장을 높이는 이제 이게 뭐 협상도 아니고 네고시에이션이니까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적정한 뭐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이 대선 아니에요. 미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양당에 지금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정 지출 깎아라 그러는데 그럼 복지 예산을 깎으면 표를 어디서 나와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공화당 입장에서는 더 문제예요. 세금 인상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차기 대선 주자로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다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저렇게 좀 뭐 유튜브니까 뻘짓을 하시고 막 이래니까 아무튼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막강한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이 건을 잘 끌고 가면서 이게 자기네들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메카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아주 잘 이용해서 끝까지 갖고 가서 자기네 뽑을 거 다 뽑고 합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엔 뭐 정치 전문가 아니지만 이거 쉽지 않다. 그리고 뭐 정치인이 늘 그러지만 아주 자기가 잘했다는 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끌고 갈 거니까 이것 때문에 시장이 일희일비하고 뭐 이럴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이 사람들이 이 문제로 뭐 옥신각신하고 하는 게 보도되고 또 그게 시장에 영향 주고 이런 거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이 합의를 봐서 그래 이제 디폴트 안 나. 그래서 부채 한도는 여기까지 증액으로 양당이 결론 내렸으니까 자 이렇게 가자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시장에 어떤 현상을 일으킬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옥신각신은 피해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합의 봤다 이러면 주가 상승을 한번 할 거예요. 시장이. 그렇죠. 예. 근데 그건 그걸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될 게 된 거니까. 예, 예, 그걸 끝나고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게 뭐냐면 경기 침체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 이슈가 변동성을 이제 갈아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조금 뒤로 밀려났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바로 있는 이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이게 조금 밀려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이게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이 옥신각신하는 부채 한도 협상 그랬다가 결론 내고 축하 반응 한번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를 가지고 또 이제 변동성을 끌고 가는 시장이 연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한번 감안하고 시장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잘 스무스하게 합의가 되면서 이 자체만 가지고도 이렇게 빚이 많은 나라야? 이렇게 네. 적자가 심한 나라야? 이거 가지고도 달러 가치에 대한 네, 의심이 드는데 이거 가지고 자꾸 그 약점에 부각이 되는 네. 일들이 자꾸 생기면 이게 지금 뭐 힘든 거죠. 보도된 것처럼 뭐 그냥 며칠 내에 메카시가 이거를 딱 해서 결론을 냈다 이러면 메카시는 정치 생명 끝난 거예요. 그거 하겠어요 그렇게? 이 좋은 기회를? 공화당 입장에서는 네. 끌으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이쪽 민주당의 네. 실정을 네. 자꾸 끄집어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정치인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꿎은 시장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6월 1일 날 그 옐런 장관이 얘기한 대로 디폴트가 됐다. 그러면 일단 이 채권을 들고 있는 나라들은 은행처럼 엄청난 손해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불똥이 은행권으로 뛸까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저 사람도 싸우거나 말거나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은행권으로 튀면 이게 굉장히 커지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도 우리나라 금융권은 뭐 안정적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지. 그렇죠. 지금 나온 뉴스를 보니까 외국인이 미국채를 일경 105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 가운데서 중국 3월 기준으로 일본이 2,518조, 중국이 1,160조. 많이 줄었어요. 네, 중국 많이 줄였다고. 네, 줄었어요. 요새 금을 사 모은다고. 네, 미국 못 믿겠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결국 그 자꾸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화당 주장대로 민주당이 야, 세금 더 걷어. 그러면 부채 한도 올려줄게. 세금 더 걷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정부가 돈 어디 있어요? 국채 또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싸움을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니고 이제 이번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조금 좋다 이러면 그냥 1% 미만으로 시장이 조금 올랐다가 또 아니다 그러면 또 1% 이내에서 또 빠졌다가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도 똑같이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뭐 오늘 우리 녹화하는데 어제 미국에서 반도체 쪽 좋으니까 오늘 우리 반도체 뜨잖아요. 네, 반도체 또 뜨고. 그러니까 그거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시장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게 됐는데 이제 제 말씀은 이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거니까 겪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경기 침체가 우리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미리미리 좀 챙길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일각에서는 연착륙할 거야. 그런 데이터가 계속 나와. 고용지표 봐. 좋아. 뭐 다 이러고. 한쪽에서는 또 뭐 가계부채의 증가라든가 미국, 그다음에 연체율의 증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 경기 침체 올 거야. 이러고 헷갈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게 뭐 이제 뭐 이건 뭐 학자 나름대로 또 자기 의견대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일단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주식 투자하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이제 그 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과연 이 경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미시간 대학에서 이제 계속 발표한 거 보면 1년이 4.5%. 이것도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아요. 이것도 높고 제일 문제가 5년이에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2예요. 3.2. 시장에서 2.9를 예측을 했었는데 2011년 이후 최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 경제 활동의 단말에 있는 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잡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어제는 연준 위원 두 분이 뭐 금리 동결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지난 주말에는 뭐 미셸 보먼 뭐 유태인 같네요. 미셸 보먼이라는 거 보니까 이 연준 이사 여자분인데 이분이 필요하면 더 올린다 이래 갖고 또 월요일 날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지금 다 보는 그 가게에 따라서는 전부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걱정을 하면 금리가 오르고 네. 그러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준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미국이 이 경기 침체를 어떻게 해결해서 빠져나가느냐. 그거는 이제 그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른 또 다른 해석이지만 어쨌든 간 연준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이미 얘기해 놓은 기대치까지 뭐 그리고 고용도 지금 조금 이게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될 게 서비스 부분의 고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CPI, PPI 이런 게 다 꺾였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헤드라인 아니에요. 근데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코어. 근데 우리가 거기서 뭐 에너지하고 식품 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럼 왜 여러분 왜 뺍니까? 에너지 식품 왜 뺀다고 생각하세요? 에너지하고 식품은 변동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유가가 막 이렇게 난리치면 하고 식품도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만 보자는 거예요. 나머지 보면 아직도 빡빡해요. 두 개가 다.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서도 계속 강세를 나타내는 건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 그 일자리가 그러니까 시티즌십이 없는 사람은 다 돌아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 미국 그 40조인가 그 무슨 조항인가 그거 이제 소멸됐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국경 침범하면 바로 보내는 법. 히스패닉 뭐 이런 거 다시 이제 다 취업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업률이 올라가.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일자리가 부족했던 건데 사람이 불법 노동자긴 하지만 아니 그 뭐 여러분 살아보신 분 다 알지만 거기 불법 노동자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좋은 고용 이런 것도 너무 이렇게 쉽게 볼 수만은 없다. 그래서 뭐 걱정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일단은 금리 인상 긴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시그널에 대해서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이미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플레 꺾였다는 건 경기 침체 들어갔다는 얘기나 다를 바 없는 거니까. 그게 양면이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이거는 굉장히 대비해야 된다. 이런 수치들은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하긴 뭐 우리 글로벌리 인정을 받는 워렌 버핏조차도 경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면서 주식 처분을 좀 대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그거 이제 그분은 저도 뭐 존경하지만 좀 우리 일반 투자가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 우리 흔한 말로 그냥 이게 죄송한 표현이죠. 돈 많은 놈이 이겨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계속 이거를 하면 근데 이분이 그랬다고 우리가 이분 쫓아서 뭐 코카콜라를 막 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만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워렌 버핏의 디테일을 따라서 막 개인 투자가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번 같은 큰 흐름의 변화를 주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는 점점 더 관망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좀 더 확인하자.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불안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낙관적인 생각 가지시는 분들 있죠. 그거 보면 뭐 3배짜리 TQQQ 같은 거 우리도 2배 코스피 코스닥 레버리지 사시는 분들 꽤 되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래도 예외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투자가가 투자를 할 때 어디다 기준점을 맞춰야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시는데 나는 남이 안 가는 뒷길에 꽃길이 있기 때문에 난 맨날 뒷길만 가겠다로 정하시던지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함께 가면 길이 된다. 그거를 믿고 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투자 결정을 하겠다고 하든지 이건 이제 개인의 판단인데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일반 투자가들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해도 그래도 경기 침체, 골드만삭스마저도 막 경기 침체 없다. 미국은 뭐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발사한테 머리 깎을 때 됐어 이러면 아니라고 그러는 이발사가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믿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암만 조심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 근데 그 말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 힘이 약한 개미라고 표현되는 우리의 어떤 한계를 좀 인정하자는 의미로도 그렇죠. 좀 들리는데 요즘 개미라는 말을 쓰지 말자. 네. 개미라는 말에 거부 반응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스스로 패배감에 젖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저는 뭐 100만 개미지만 제 채널을 이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개미가 왜 나빠요?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러는데. 근데 어차피 우리가 사이즈가 적잖아요. 그거는 뭐 맞는 말이고. 그 개미처럼 열심히 잘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한테도 뭐 제 채널 이름을 바꾸라는 분도 댓글로 왜 개미냐. 아 개미. 그래서 뭐 저희도 디자인 바꾸라고. 100만 큰 손 이럴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제 책에도 한번 썼는데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첫 번째 길이 뭐냐면 내가 개미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 주변 환경을 다 활용하는 거. 그래서 내가 무슨 독립운동 한다고 먼저 폭탄 들고 뛰어나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시장이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를 빨리 눈치채서 거기에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먹을 수 있지만 난 먼저 내리고 이거를 반복하는 게 개인 투자가가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뭐 기관이나 외국인을 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슈퍼개미 이래서 잘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슈퍼까지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외국인이나 기관하고 잘 안 맞서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어떻게 매도하고 매수할 것이냐, 이걸 잘 고민해 봐야 될 텐데 어쨌건 지금 그렇다면 주식을 살 때이냐 아니면 팔아야 될 때이냐 이거와 관련된 결론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살 때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때쯤 되면 나오는 게 뭐냐면 물타기예요.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물타기라는 말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물타기는 매수보다 더 힘들어요. 몇 배가 힘든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탄다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첫 번째 상황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본격적으로 전환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상황적으로 체크가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고 슬로프를 우상향 쪽으로 바꿨는가 거기에 5일 이평이 10일 이평을 밑에서 위로 뚫고 있는가 거기에 더 하나 더하면 일봉이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정배열의 촉기잖아요. 이게 확인됐을 때 사시는 거지 떨어진 게 물타기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쓸데없는 물타기를 하지 마셔야 그 다음번에 기회가 온 종목 지금 보면 전체적인
그 코스피나 코스닥 흐름하고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이 움직일 때 먼저 움직여요. 늘. 네. 예, 봄 되면 개나리가 먼저 피는 것처럼 똑같아요. 시장도. 왜냐하면 거긴 그만큼 에너지가 응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터닝했을 때 그 기회가 없어요. 지금 물타기를 잘못해 놓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무슨 화공약품도 아닌데 꼭 그 종목으로 탈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그런 매수 시그널이 우리한테 잡혔을 때 그거를 사는 것도 그것도 또 하나의 물타기다. 그때 상황에선. 그래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 그 상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코스피, 코스닥이 더 나쁘고 기술적으로는 코스피는 그나마 좀 난데 60일에서 뭔가 반응을 보였다는 게 그나마 난데 그래도 불안한 거는 여전하다. 왜냐하면 10일 이평이 아직 돌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2차 전지주를 사야 되는 하나의 시그널로 11선의 상승을 그렇죠. 얘기해서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죠. 그게 매수의 신호다. 예, 예. 혹은 물타기의 신호다. 네, 물을 타던 매수를 하던 그 신호가 나오기 전에 먼저 들어가는 건 개인 투자 굉장히 위험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을 모시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이 어려운 변동성 장세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좋은 인사이트 말씀을 좀 들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고 큰 도움 얻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그러시면 듭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한세구 당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